최근에 이제 대검에서 감찰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은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된 것도 보면은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마땅한 결론이 없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상설특검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주도한 거는 처음이에요. 상설특검 제도가 생겨나서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거는 처음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사실은. 특이한 거.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보통 이제 특검하자고 하니까 상설특검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봉권 띠지도 그렇고 지금 문제 없음으로 감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일단 처음에.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용성이 있느냐 이 결론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럼 특검을 해서 근데 이제 그냥 별도의 또 특검하기에 법까지 만들긴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자는 거고 관봉권 띠지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거 없앤 거가 좀 이례적이긴 하대요. 뭐가 됐든 다 둔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두는데 왜 그것만 없앴느냐. 그래서 그거가 이제 뭔가 증거 은폐나 뭐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데 천하람 의원이 일주일 전에 기재위에서 관봉권 띠지 들고 나왔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아, 못 봤는데. 네, 천하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 띠지 내가 이거 인출해가지고 지금 받아온 거다. 네. 은행에서 이 띠지 어디 은행인지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차피 못 맞춘다. 그걸로는 어차피 추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천하람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은폐였는지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좀 수용성이 사람 국민들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나 뭐 그 생각이 들고 뭐 이게 공통점이 다 이제 검찰 법무부 검찰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쿠팡.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검찰이 하는 거는 못 믿을 가능성이 사람들이 높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네. 특검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본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잘 상설특검을 통해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한 여러 가지 언행 때문에 생긴 파생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관봉권 TG 폐기 의혹도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혹시나 말 맞추기가 사전에 있었던 건 아닌지 뭔가 좀 이렇게 의혹을 덮기 위해서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들었고 예를 들면은 쿠팡 불기소 외압 같은 경우에도 그 문지석 검사의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별개의 사건 그 정무수석 당시에 정무수석 관련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은폐를 혹시 대검이나 법무부가 개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부차적으로 파생된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이 역시도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이런 사후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상설특검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쿠팡 그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했더라도 이게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서 어미준 전 지청장을 일단 감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문희석 검사를 야, 너 왜 그 보고도 없이 그냥 덕적 이렇게 감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법무부 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이거를 만약에 그 녹취가 공개된 대로 어미준 지청장 진짜 워딩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불러가지고 부장검사 불러가지고 내가 그때 박성재가 막 길길이 날뛰고 이런 거 내가 다 막아줬는데 뭐 이렇게 쿠팡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때 길길이 날뛰었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그 외압을 행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뭐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그 김포 사람인데 왜 부천에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인과관계 좀 이상한 것 같다.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인데 왜 갑자기 홍철호 얘기가 그 부천에 나오냐 이러잖아요.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김포 시절 국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제 친구인데 웃으면서 한 얘기가 김포에서 이제 그 성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부천에 사는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이사 가서 사는 데가 사업지는 김포인데
부천이나 검단, 인천 검단에 그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김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린 한 식구라고 보는 인식들이 있대요. 김포 사람과 부천 사람과 인천 서구인가 검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뭐 인접한 것도 인접한 거지만 그렇게 사업적으로 향유하면 유지를 하면서도 주거지는 이렇게 인 경우가 꽤나 있다면서 막 웃으면서 그걸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막 이러면서 웃더라고 보니까. 네. 모르셨죠, 다 그런 얘기. 뭐 지역에 대한 파악이 참 잘 되신 분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뜬금포니까 물론 이제 홍철호 수석이 실제로 뭐 관여했는지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고 뭐 김포의 친구가 문제가 뭐 뿌렸나 여기로 뭐, 온 건지 모르는 거지만 그럼 갑자기 왜 김포에 소질을 둔 정치인의 얘기가 부천에서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그 상설특검 가기 전에 왜 경찰에는 이런 사건을 수사를 안 시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경찰을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경찰한테 시키면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검찰 눈치 보느라고 수사가 잘 안 되거나 과잉 수사하거나 한번 잘 걸렸다 이놈들. 그래서 기관 간에 갈등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조심하는 게 있다. 예, 특검 가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검찰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법무부는 지금 검찰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압수영장이든 네. 구속영장이든 강제 수사가 네. 검찰 단계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지, 권한을 가진 검사를 파견받아 상설특검 만드는 게 그런 시비를 빨리 줄이고 네.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어차피 상설특검에도 검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그렇죠. 그러다 뭐 보면 이런저런의 뭔가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언론 보도 중에서 눈여겨봤던 게 지금 법무부에서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안부수라는 분 있죠.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인 거고 이분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검찰청에서 가족과 면회를 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문제 그 수원지검 1313호실이 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부수는 2023년 6월 21일에 오후에 2시 한 반부터 6시 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로 불려나갑니다. 출정 조사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예. 오라 그러니까 이제 출정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그 교도관의 접견 기록을 보니까 그 중간에 한 3시 좀 넘어서부터 한 40분 동안 이 안부수의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했다는 거고 네. 자기가 조사 중이라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 요렇게 메모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회를 한 곳이 어디냐? 1313호라는 겁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안부수를 데리고 갔던 교도관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313호실로 딸을 안부수랑 만나게 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이렇게 편의를 봐준 이유가 뭘까? 혹시 안부수로 하여금 어떤 검찰의 의도대로 증언을 뭐 하게 한다거나 네. 혹은 진술을 바꾸게 한다거나 혹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안부수 전 회장이 애초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대해서 투자용으로 이제 진술을 했다가 혹시 그렇죠. 검찰 회유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 교도관의 메모를 보아하니 기본적으로 자기는 조사 중에 이런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시를 해서 했다. 그렇죠. 이런 정황이 나오니까 이건 네. 역시도 검사의 편의가 있었던 게 아니야. 진술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도관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허가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걸 기록으로 남겨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약간 멀리 보고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이게 드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혹시 됐을 때. 문제가 그쵸. 되면은 본인이 책임. 그 교도관이 그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걸 안 거죠. 어. 나중에 그치. 네. 자기는 기록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검찰 수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실타래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구멍이 하나 뚫려 가지고
결국 본질적인 문제로 잠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게 들게 되는데 지금 검찰이 진술 회유로 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받는 게 네. 하필 또 검사가 박상영 검사예요. 아. 그렇게 논란을 빚었던 네. 박상영 검사가 또 담당 검사니까 뭐야 이거 진짜로 이거 회유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사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혁 씨도 제가 봤을 때 이혁 씨도 만약에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이던데 예. 또 혹시나 상설특검하자고 하는 게 아닌지 약간 그러니까 감찰을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검찰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뭔가 종지부를 하나라도 시키를 바라는 바이고 마지막 이슈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에이펙 앞둔 여러 가지 대미 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겁니까? 사실상 에이펙 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전에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안보실 3차장도 낮에 지금 어렵다 뭐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결단만 남았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하고는 이제 이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의 결단만 남았다고 한 거는 그냥 본인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빨리 결정을 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무슨 조공을 원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뭐 다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이 했던 일본은 도움이 안 돼요. 일본이 했던 거가 4,500억 달러인가요? 걔네가 5,500억. 5,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이제 SPC 일단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여기에다 꽂아라고 하면 여기다 투자해라고 하면은 45일 내에 일본은 투자를 하고 입금을 한다. 입금을 하고 45일 내에 입금이 안 되면은 무조건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를 올리더라도 일본은 다 감내를 하고 그리고 최초에 투자를 했던 금액에 이 순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5로 일본과 미국이 나가고 미국은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도 왜 50%를 먹는지 모르겠으나 원금이 다 회수가 되면은 일본이 10 미국이 90을 먹는 요거잖아요 지금. 네. 진짜 일본 바보 아니에요? 근데 역대급 그걸 해가지고 20월 시계루가 엄청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큰 틀에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를 분할 납부도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 미국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걸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믿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면은 대략적으로 75% 가량 70에서 75%가 국익을 위해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으니까 네. 여론은 믿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은 여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답답하더라도 아니 뭐 관세가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고 일본하고 유럽연합은 15%니까 현대차의 작년에 순이익이 7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절반 이상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은 몇 조 원을 4조 원, 5조 원을 벌기 위해서 470조 원을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걸 보면은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네. 버텨야 된다. 전문가들도 다 버텨야 된다. 근데 저는 트럼프가 좀 성과가 없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아세안 간 것도요. 그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견제를 어찌됐든 설득을 하려고 간 거잖아요.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네. 근데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무역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굳이 원사이드 한쪽으로 미국 쪽에 서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어요. 아세안 국가들은. 그래서 별 성과 못 얻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으로 오지 않습니까? 에이펙 오면 우리 남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정부가 그 협상 저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우리한테 득이 안 되면은 그거 타결할 이유 없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냥 타결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 저는 해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타격에 어차피 협정에 체결함으로써 얻는 피해보다 조금 끄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김정은한테 목을 매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 최대 쟁점이 결국은 대미 투자 얘기니까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타결될 분위기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건도 맞지 않고 그게 만약에 도장을 찍어 우리 3,500억 달러도 얘기 있었을 때 왜 그거를 뭐 그때 뭐 도장을 안 찍 도장 찍었으면 우리한테 더 손해인데 맞아요. 일단 네. 안 찍는 게 맞고 일단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뭐 하냐. 에이펙이 왜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이펙 전까지 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일단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있는 게 맞다. 아마도 이게 언론들이 또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에이펙 전에 이제 타결될 것 같다 이런 낭보를 많이 알리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제 그런 걸 받아서 기대감이 있고 그 야당은 그때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갑자기 공세 수위를 올리는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관적인 전망에 객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늘 보면 정치권을 제가 오래 취재하면서 느낀 하나의 관성은 안 된다고 할 때 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몰라. 지금 우리가 진짜,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안 만날 가능성 높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관세 협상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만약에 트럼프랑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는 대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이건 에이펙이건 성과 없잖아. 김정은 만나는 것으로 이제 언론이 다 도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끝까지 결과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가 그야말로 이제 그 에이펙 주간이고 슈퍼위크 그 한미 정상도 만나고 한중 정상도 만나는데 그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자세를 한껏 낮추고 했었는데 우리 땅에서 어쨌든 간에 회담을 하기 때문에 좀 그들을 어떤 자세로 만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굳이 트럼프의 신경을 건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존중해주면 되고 트럼프는 진짜 기분 팔아서 갑자기 보복 관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얼마 전에도 캐나다. 캐나다도 그랬고 인도한테도 아니, 50% 그러니까. 때려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했는데 모디 총리가 삐져서 안 받고 4번 전화했는데 안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아세안 갔는데도 대통령이 그 정상들 그 만찬에 안 갔어요. 그리고 동포 간담회 했어요. 거기에 트럼프가 오거든요. 그쵸. 트럼프가 오니까 굳이 이제 먼저 만나서 아. 조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적당히 잘 조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괜히 마주쳤을 때 트럼프가 무슨 도발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서 실무진들이 모든 것을 그렇죠. 계획하고 협상이 된 다음에 대통령에 의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완벽할 때.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뭘 하든 간에 트럼프가 말해버리면 끝나는 구조인 것 같아서 괜히 섣불리 만나서 뭔가를 얘기해서 트럼프가 질러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째 시진핑 주석도 또 만나잖아요. 그럼요. 그때 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도. 사실 에이펙이 다자간 정상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번에 너무 이 트럼프하고 중요한 시진핑이 게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마치 두 사람의 정상 무슨 무대인 것처럼 된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차피 뭐 이건 현실이니까 네. 중요하기도 하고. 그냥 전 세계 언론이 다 관심을 가지게 맞아요. 됐어요. 어쨌든 네. 한국에. 아니, 그리고 지금도 장소적으로 이제 당연히 엠바고니까 공개가 안 되겠지만은 미중 정상이 어디서 도대체 한국 어디서 만나는지가 그렇죠. 공개가 안 굉장히 되고. 지금 그 설만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공항설이 네. 굉장히 유력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거기에 군공항이 있으니까 서로 보안 안보,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제 짧잖아요 지금 순방 맞아요. 네. 오는 게 만에 하나 김정은이랑 만나야 되면은 바로 갈 수 있게 그 위치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공항에 있게. 왜냐면 경주까지 가면은 또 경주에서 또 뭐 비행장 찾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해공항 안에 그 뭐 이름이 뭐더라 뭐 무슨 마루 그거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두 정상이 어느 곳에서 만나는지가 저는 김정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오후 일정이 패키지다.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요? 네. 그날 오후 일정이 없어요. 오히려 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줄까? 약간 이거.